24시간 내내 누군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해볼 이 주인공은요, 바로 그런 감시와 검열이 일상화된 오세아니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1984의 윈스턴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감시와 검열이라는 것이 비단 소설 속에만 등장하는 것일까요? 본명이 에릭 블레어인 조지 오웰은 1903년 부친의 직업상의 이유로 인도의 벵갈에서 태어납니다. 그 뒤로 자신의 누이들과 함께 1904년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학교인 이튼 학교를 졸업한 후에 버마로 가서 주둔 경찰이 되죠. 이때 이야기들은 조지 오웰의 나는 왜 쓰는가 라는 에세이집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작품에서는 그는 자신이 식민 주둔 경찰로서 느꼈던 자괴감과 고뇌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그는 살아생전에 소설가로서보다는 에세이스트로서 더 많은 이름을 날렸다고 해요. 저도 그의 주옥 같은 에세이를 몇 편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Shooting an Elephant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지 오웰이 가지고 있었던 감수성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이런 작품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는 바예요. 그는 좀 특이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영국의 명문학교를 나와 인도로 간 것도 당시 사람들에게 의아한 결정이었지만 5년 만에 식민경찰 일을 때려치고 영국의 최하층민의 삶에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것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죠. 그 후 그는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작가가 되어 영국과 파리를 오가며 굳은 일을 하던 그는 특히나 사회 최하층민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 후 그는 게르니카로 더 유명한 스페인 전쟁에 참여해서 총상을 입고 제대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이탈리아와 소련의 전체주의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해 제대를 한 후 정치적인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소설 두 권이 바로 동물농장과 1984입니다. 1984는 1949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1984년의 모습을 상상하며 전체주의가 계속될 경우에 미래에 이런 모습을 나타내게 될 거다라는 경종을 알리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품의 성공을 보지 못한 채 조지 오웰은 건강이 악화되고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또 우화적인 성격이 강했던 동물농장과는 달리 굉장히 암울하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자신의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고 사랑했던 부인도 죽게 되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비운이 삶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이 이 작품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말도 하고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조지 오웰의 말년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의 배경은 오세아니아라는 가상의 국가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책을 아무거나 읽을 수 없고 글을 쓸 수 없었고 또 연애나 사랑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당의 최고 권력자인 빅 브라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일들을 모두 경계하라고 했었고 또 불순분자로 낙인 찍히면은 당의 기관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었죠. 39살의 주인공인 윈스턴은 이런 오세아니아의 평범한 남자였어요. 국가 체제를 이루고 있는 계급 3개, 즉 내부당원, 외부당원, 프롤 중에 중간에 위치한 외부당원으로서 신문기사나 갖가지 인쇄물의 오류를 정정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당에서 말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알았을 때부터 그는 빅브라더가 하는 모든 말에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윈스턴을 파멸로 이르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었죠. 이 작품에서는 사람들을 감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공적 장치를 만들어놔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텔레스크린인데요. 텔레스크린은 텔레비전과 카메라의 기능을 함께 겸하고 있는 장치였어요. 24시간 내내 텔레스크린 속에서는 프로파간다적인 문구들이 나왔고요. 또는 스파이 노릇을 하다 체포된 사람들의 자백이라든지 참회록 같은 것이 방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텔레스크린을 보는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방에서 볼 수 있도록 고안이 되어 있었던 아주 특별한 장치였죠. 또 다른 감시체제는 사람을 통한 감시였어요. 특히나 이 나라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아이들이었죠. 이 아이들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당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빅브라더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모를 불순분자라 여기고 고발을 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렇게 자신의 부모를 고발한 아이들은 당의 영웅으로서 대접을 받게 되었죠. 부모들은 자식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그런 아주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또한 오세아니아는 지속적으로 유라시아 혹은 동아시아와 함께 전쟁을 벌였어요. 매일 이루어지는 이분 증오의 시간을 통해서 오세아니아 국민들은 그들에 대한 적개심을 표현해야 했죠.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외치면서 말이에요.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구속이다. 무지가 힘이다. 사실 언뜻 보면 굉장히 모순되는 말 같죠? 하지만 지배층의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이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전쟁은 평화다라는 문구를 보시면 외부의 적을 만들므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해서 자신들의 특권 계층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슬로건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윈스턴에게 또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줄리아라는 여자 당원의 등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줄리아는 윈스턴에게 이런 쪽지를 하나 주고 갑니다. 이 쪽지에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냐면요. 바로 I love you 라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네? 좀 갑작스러운 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들은요 급격하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연애를 즐기기 시작하는데요. 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지된 것이 더 달콤하고 더 유혹적인 법이죠. 그래서 이들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쨌거나 윈스턴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이 오세아니아를 변혁시키고 사람들을 완전한 해방 속에서 살게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요. 이러한 열망을 어느 누구와도 사실 공유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감시체계가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수였기 때문이죠. 그에게 있어 가장 큰 희망은 세아 계층이었던 프롤들이었어요. 당은 사실 이 프롤들에게 관심을 1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냥 먹을 거라든지 혹은 오락거리를 주면 어느 정도 자신의 나라에 만족하고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윈스턴은 그들 안에 잠재되어 있는 사랑, 생명력, 인간성을 보게 되고 그들의 저력으로 오세아니아를 변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도대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혼란을 겪습니다. 물론 소문에는 골드스타인을 따르는 지하 조직이 있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었고 어떻게 그곳에 닿을 수 있는지조차 그는 알지 못했어요. 다만 그에겐 한 명의 미심쩍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의 존재는 바로 오브라이언이라는 내부 당원 중 한 사람이었어요. 오브라이언은 아주 이지적이고 냉철한 인상을 가진 한 남자였어요. 윈스턴은 그와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오브라이언이 자신에게 계속 시선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는 그러한 희망이 윈스턴에게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윈스턴은 지속적으로 꾸는 꿈이 있었는데요. 그 꿈은 항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윈스턴은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가 오브라이언의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했었나요? 드디어 오브라이언이 윈스턴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세아니아를 변혁시키고자 하는 비밀 계약을 맺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현명한 처사였을까요? 우리의 윈스턴의 앞날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오브라이언이 묻습니다. 오세아니아를 위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냐고. 윈스턴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을 하죠. 그에게는 이제 전 인류애적인 사명이 생깁니다.
그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그가 살아야만 할 그런 이유가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오브라이언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급격하게 상황은 역전됩니다. 즉 윈스턴의 반역적인 행동이 곧 당에 의해서 들통이 나는데요. 윈스턴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줬던 상인은 알고 보니 오브라이언이었고, 이 오브라이언 또한 몇 년 동안 함정 수사를 해온 윈스턴의 뒤를 밟았던 당의 앞잡이였던 거죠. 결국 윈스턴은 줄리아와 함께 당의 취조를 받게 되고 갖은 고문을 받게 됩니다. 신념은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믿었던 윈스턴의 결말, 어떻게 됐을까요? 윈스턴은 결국은 빅브라더에게 굴복합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은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고 있죠. 그는 멍청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love Big Brother.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한다고. 이 작품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건들이 진짜 존재하는 것일까? 읽고 있는 이 이야기들이 진짜일까? 그렇다면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조지 오웰은 이런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탈정치화되지 않기 위한 개인의 노력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독재정치 세대 때 3S 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죠.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게 만들고 국민들을 탈정치화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이 소설에서 빅브라더가 프롤들에게 취했던 정책과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작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던 인물은 윈스턴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결국 당에 의해서 좌절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절망적인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책의 마지막 표지를 딱 덮었을 때 그 오는 먹먹함, 나는 빅브라더를 사랑한다 라는 그 구절을 읽고 나서 오는 그 먹먹함이 여전히 느껴지는 듯해요. 또한 이 작품에서는 24시간 내내 누군가를 감시하는 체제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아내, 남편, 아이들까지도 못 믿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SNS, 카드 사용 내역, 그다음에 CCTV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언제든지 감시의 체계가 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는 도구들이 즐비한데 과연 우리의 삶은 감시와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볼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기도 하죠. 우리는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비록 이 작품에 윈스턴은 좌절하고 죽어버렸지만 더 많은 윈스턴이 일어나서 오세아니아를 결국은 변화시켰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처럼 말이죠.